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마음씨 고운 박영감과 김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끼니마다 보리밥에 된장뿐인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라도 건네는 넉넉한 인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 박영감은 겨울날 땔감을 구하러 지게를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영감, 오늘은 특별히 귀한 보리가루를 아껴서 꿀 한 방울 섞어 주먹밥을 뭉쳤소. 일하다 고달프면 드시구려. 할머니가 정성껏 싸준 주먹밥 꾸러미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박영감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땀 흘려 나무를 베던 박영감은 해가 중천에 뜨자 큰 바위 위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그런데 앞불싸 큼직한 주먹밥 하나가 손끝에서 미끄러지더니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점심. 깨 섞어라. 박영감은 집신이 벗겨질세라 주먹밥을 쫓아갔지만 주먹밥은 마치 살아있는 생쥐처럼 이리저리 장애물을 피해가더니 커다란 고목 아래 깊은 구멍 속으로 쏙 빠져버렸습니다. 박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구멍 앞에 엎드려 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멍 깊은 곳에서 가야금 소리와 함께 앙증맞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먹밥이 굴러온다. 동덕쿵 하늘에서 떡이 온다. 쿵덕쿵. 그 흥겨운 가락에 도취한 박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얼쑤 좋다 하며 발을 구르는 순간 아차 하고 발을 잘못 디뎌 한쪽 발이 구멍 속으로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후에 한쪽 발뿐 아니라 할아버지의 몸 전체가 그 작은 구멍으로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영감이 굴러 떨어진 곳은 이승의 땅 아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황홀한 광경이 펼쳐진 서생원의 지하 궁전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주먹만한 야광주들이 박혀 있어 대나처럼 밝았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계피 향과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그만 도깨비 나라에라도 들어온 것인가? 박영감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사방에서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갓을 쓴 쥐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 수염이 길게 난 촌장쥐가 거북선 모양의 가마를 타고 나타나 영감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덕망 높은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대대로 이 산맥의 맥을 지키며 사는 쥐 민족입니다. 마침 오늘이 저희 나라 왕세자님의 가래날인데 영감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보리 주먹밥이 정성이 가득하여 저희 조상님 신주 앞에 올릴 최고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혼례를 무사히 치렀으니 그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쥐들은 박영감을 청실홍실로 장식된 화려한 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의 식탁은 영감의 키만큼 높았는데 쥐들이 도르래를 이용해 영감을 의자 위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곧이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진수성 찬이 차려졌습니다. 잣을 띄운 시원한 수정과부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굴비, 밤과 대추를 넣어 푹 고운 갈비찜, 그리고 쥐들이 정성껏 빚은 오색 송편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예복을 입은 쥐들이 작은 부채를 들고 나비춤을 추었고 한쪽에서는 쥐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춰 얼씨구 주먹밥 덕에 배 불렀네 하며 소리를 뽑아냈습니다. 박영감은 평생 처음 맛보는 귀한 술을 한 잔 들이키며 쥐들과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쥐들은 영감의 넉살 좋은 성품에 반해 자신들의 보물 창고까지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어느덧 지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촌장 쥐는 쥐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커다란 자개 상자와 신비로운 보자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영감님, 이 상자에는 저희가 수백 년간 모은 엽전과 황금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는 화수분 보자기라 하여 쌀 한 대박을 넣으면 다음날 두 대박이 되고 돈 한 푼을 넣으면 두 푼이 되는 보물입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영감님께 드리는 저희의 작은 성의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쥐들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지나 다시 지상으로 나온 박영감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묵직한 자개 상자와 보자기, 그리고 옷에 묻은 은은한 향취가
그 모든 일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쥐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상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자신이 빠져나온 고목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영감은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깔릴 무렵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 할머니가 영감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영감. 해가 진 지가 언젠데 이제야 오셔요? 산짐승이라도 만난 줄 알고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영감은 숨을 몰아쉬며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소중히 안고 온 화려한 자개상자와 보자기 꾸러미를 툇마루에 툭 올려두었지요. 임자, 놀라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구려. 오늘 참으로 기이하고도 경사스러운 일을 겪었소. 할머니는 영감이 내놓은 물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영감이 오늘 겪은 쥐나라 잔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자개 상자의 걸쇠를 풀자 방 안가득 눈부신 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다 황금입니까? 영감,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한 큰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오. 임자, 이 보자기 좀 보구려. 쥐 촌장이 말하길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2배로 불어나는 요술 보자기라더군.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부엌에서 쌀 한 줌을 가져와 보자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쌀알이 보자기 가득 수북하게 쌓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영감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우리가 그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온 보람이 있나 봅니다. 쥐들이 영감의 그 고운 마음씨를 알아본 모양이에요. 다 임자가 정성껏 주먹밥을 싸준 덕분이니 임자 공이 제일 크오. 이제 이 보물들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뒷집 만드기네 약값도 대주고 아랫마을 무너진 다리도 새로 놓읍시다. 쥐들이 준 복이니 천하의 백성들과 나누어야 마땅하지 않겠소. 암요, 영감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내일 당장 솥을 걸고 큰 잔치를 열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합시다. 부부는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작은 방 안에서 보물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도란도란 앞날을 계획했습니다. 박영감이 보물을 얻어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개울 건너편에 살던 욕심쟁이 최영감은 그 소문을 듣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던 최영감은 며칠 밤을 씩씩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깥놈이 그 깊은 산 구멍에서 금은 보화를 잔뜩 가져왔다지. 그 멍청한 놈이 할 수 있다면 나라고 못할 게 뭐람. 최영감은 아내가 말리기도 전에 스스로 부엌으로 달려가 아내를 닥달했습니다. 임자, 지금 당장 솥을 걸고 주먹밥을 만드시오. 흰쌀밥에 고물까지 묻혀서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야 하오. 바깥놈보다 더 큰 보물을 받아올 테니 어서 서두르란 말이오.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말렸지만 눈먼 욕심에 사로잡힌 최영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최영감은 아내가 억지로 뭉쳐준 주먹밥 자루를 지팡이에 꿰어 짊어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속 고목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영감은 주먹밥이 가득 든 커다란 자루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박영감이 일러준 대로 한참을 헤매다 보니 드디어 커다란 나무 밑에 깊게 패인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틀림없군. 자, 보물 값이다. 다들 받아 먹어라. 최영감은 자루를 풀어 주먹밥들을 구멍 안으로 사정없이 굴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박영감보다 더 큰 보물 상자를 내놓겠지. 그는 잔뜩 기대를 품고 구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구멍 안쪽에서 흥겨운 장구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금돈을 얻을 생각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제풀에 겨워 구멍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대굴대굴 대구르르 한참을 굴러 내려간 끝에 최영감은 쥐나라의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떨어졌습니다. 눈앞에는 고운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쥐가 쪼르르 달려나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저희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쥐들이 정성껏 차려준 잔치상 앞에서도 최 영감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맛보는 척하면서도 눈동자를 굴려 쥐 나라의 창고가 어디인지, 보물 항아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쥐들이 부채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최 영감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저 보물을 다 가져갈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천한 쥐새끼들이 주는 술이나 받아먹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고양이 소리를 내어 이놈들을 다 쫓아버리면 여기 보물은 다 내 것이 될 게 분명해. 최 영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입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청을 최대한 높여 고양이 흉내를 냈습니다. 야옹, 야옹. 아, 천적이다! 고양이가 나타났다! 잔치를 즐기던 쥐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춤을 추던 쥐도 방아를 찢던 쥐도 모두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최 영감은 이때다 싶어 재빨리 방 안을 뒤져 금돈이 가득 든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신봤다. 이제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최 영감이 항아리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사방에 불빛이 꺼지며 한밤중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출구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최 영감은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쩔쩔맸습니다.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쥐 대장의 호령이 들렸습니다. 저기 저 도둑놈을 잡아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고약한 인간이로구나. 사방에서 수천 마리의 쥐들이 나타나 최 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쥐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최 영감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온몸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 따가워라. 이놈의 쥐새끼들이 그만 물지 못할까? 최 영감은 쥐들에게 사방을 포위당해 물리고 뜯기면서도 품에 안은 항아리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석군이 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죽을 힘을 다해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이놈들 비켜라. 이 보물은 이제 내 것이다. 그가 비틀거리며 굴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녘이었습니다. 온몸의 옷가지는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과 손등은 쥐들에게 긁힌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품에 안은 묵직한 항아리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 영감보다 내가 한 수 위로구나. 그놈은 겨우 작은 상자 하나였지만 나는 이 커다란 항아리를 통째로 가져왔으니 말이야. 그는 상처의 아픔도 잊은 채 산을 내려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서 목을 빠지게 기다리던 최 영감의 아내는 남편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영감! 꼴이 그게 뭐예요? 보물은커녕 목숨만 겨우 건져온 거 아니오? 쉿, 조용히 하시오. 남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천하의 보물이 가득 들어있으니. 두 부부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최 영감은 의기양양하게 항아리를 툇마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의 부부의 눈에는 이미 금전이 번쩍이는 듯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살아봅시다. 최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봉인을 뜯고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자마자 방 안에는 역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예요? 최 영감의 아내가 코를 쥐며 소리쳤습니다. 최 영감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득 찬 것은 번쩍이는 금돈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까맣고 딱딱하게 굳은 쥐똥과 말라비틀어진 도토리 껍질, 그리고 썩은 나뭇잎들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금돈이 가득한 걸 봤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보물은커녕 쥐똥 항아리를 이 고생을 하며 지고 왔단 말이오. 아내의 타박에 최 영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쥐들을 속이려 했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금돈 대신 얻은 것은 온몸의 상처와 집안 가득 퍼진 쥐똥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영감은 쥐똥 영감이라 불리며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남의 복을 시기하고 탐내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건너편 박 영감 부부는 쥐들이 준 보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